정치권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최광기입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검찰개혁 시사인 회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가장 또 중요한 쟁점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고재국 편집국장님과 장희로 팀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볼까요? 문제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아마 점검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사인도 물론 이제 언론사기 때문에 저희도 또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 또 언론 자유하고 상충한 면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균형을 잡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또 왜 문제가 될지를 한번 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도 한번 좀 생각거리를 한번 생각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2009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경험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지금도 회자되는 논두렁식의 보도도 있었고 네. 또 이제 노 전 대통령이 이제 좀 앞마당을 좀 돌려달라라는 네. 좀 호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뭐 구속도 되기도 했던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이 이 논두렁식의 보도와 관련돼서 네. 나쁜 빨대라고 했거든요. 나쁜 빨대라고 표현을 이게 어떤 했습니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빨대라고 취재원이죠. 언론계 입장에서 보면은 검찰 내부의 취재원을 이제 검사들이 지칭할 때 수사 기밀이 셀 때 이제 빨대가 뭐 어느 정도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조어 자체가 굉장히 검찰스럽다라는 건데 이건 나쁜 빨대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의 범죄 혐의자예요. 근데 역시나 나쁜 빨대라고 하면서 넘어가 버렸고 지금도 이 피의사실을 누가 소위 말하면 흘렸는지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수사 기법처럼 쓴다 그러더라고요. 네. 피의사실 공표. 그러니까 뭐 어떤 특수부 검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하루 종일 핸즈프리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단 끼고 있다가 하루 종일 이제 통화를 하는 거죠. 이른바 빨대들한테.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싶은 사실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수사를 하면서 이런 시나리오였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흘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사실상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통상 이제 사실상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수사가 외압에 의해서 막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걸 이제 약간 보도를 하면서 이제 수뇌부에 이제 수사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걸 좀 뚫어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력과 관련돼서는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계도 반성을 했고 사실상 이게 지금 나쁜 빨대라는 용어로 넘어갔지만 사실상 명백하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혐의자거든요.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격 살인을 당한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중대 범죄로 볼 수밖에 없을 만큼 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형법 126조에 보면은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이를 감독하거나 또는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즉 기소하기 전에 공표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 명도 없었죠. 검찰 과거사 이 발표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347건인데요. 2008년부터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범죄가 없어서 그럴까요? 자기 식구니까. 그렇죠. 이게 피해사실 공표 혐의자는 사실상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 주체와 기소 주체가 똑같기 때문에 검찰이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안 한 겁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임수빈 변호사라고 PD수첩 수사하려다가 쫓겨난 사람 분 있잖아요. 그분이 책에서 지적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사법개혁 일환으로서 논의하고 있는 공수처, 좀 이따 논의하겠는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거 수사 대상입니다. 자, 만약에
검찰 관계자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기소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한다. 아마 이거 뿌리 뽑힐 겁니다. 없어질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자의적으로 자기와 관련된 걸 수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결국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생기는 문제이고 이 문제를 이제 풀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지금처럼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악몽이 되살아난 거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아까 압수수색 보니까 어제 오늘자 신문 다 보시면 알겠지만 집에 퇴근하는데 또 이게 몰래 촬영해가지고 다 이게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 공표를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 문제부터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통사적으로 그 짚어보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 좀 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같은 경우가 이제 소위 말하면 대표적인 피의사실 공표인데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젊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기억 못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1989년에 우지라면 사건이라고 있었고 있었죠. 네. 1998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면 우리 통조림 먹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골뱅이 같은 거. 네네. 거기에 포르말린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검찰이 발표하고 적발하고 기소한 적이 있었는데 네. 대법 재판연구원을 지냈던 서아람 판사가 2017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죄와 처벌의 당위성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 소개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 통조림 기업이 유독성 포르말린을 첨가한 통조림을 제조 판매했다고 해가지고 검찰이 적발을 하고 이거를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언론이 세대적으로 보도했죠. 이 기업들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뭐 말을 못 하겠어요. 네, 망했습니다. 부도 맞고 다 망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통조림에서 발견했다는 이 포르말린 원료 포름알데히드 봤더니 자연 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거였고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드러나서 나중에 법원에 가서 다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면 뭐예요? 회사가 다 망한 뒤였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고 언론이 받았으면서 회사가 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죄가 나면 뭐 하겠습니까? 또 송들 교수 사건 기억하실 분들 많아. 그렇죠. 이 국내에 들어오자마자부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검찰 브리핑을 통해서 다 수사 언론에 공표돼가지고 이미 여론재판 때 송들 교수는 간첩이었습니다. 나중에 법원에 역시 그 부분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무죄가 선고되고 이거 수사검사들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거든요. 네. 다 전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수사가 이래서 그 어떤 당의 피의사실로 인해서 그분들이 겪어야 됐던 고초나 불행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완전 국가 권력의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법무부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2009년에 그 사건을 겪으면서 언론계도 좀 반성을 했고 네. 이따가 저도 이제 지적할 텐데 이명박 법무부에서도 이제 그래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이란 걸 만들었어요. 네. 법무부 훈령으로. 이때 이제 당연히 노 전 대통령 서거 문제로 해서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가 다 참여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참여했던 언론계 쪽의 인사들을 제가 찾아봤더니 조선일보 당시 김민배 부국장, 네. TV조선 고위층에 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겨레 사직했지만 한겨레 당시 오태규 논설위원, 네. 그리고 심석태 당시 SBS 차장 등 이런 분들이 이제 위원회에 참여해서 어떻게 이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기소 전에 수사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기관장 승인을 받아서 서면 브리핑 원칙으로 했고 브리핑을 해야 되는 사람들 다 특정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다만 예외적인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두 브리핑을 허용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티타임 같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부활됐습니다. 네. 문제가 불거져서. 근데 중요한 거는 수사 내용 유출 의혹이 있으면 감찰을 하게 해놨어요. 대검청에서 감찰을.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감찰을 안 하는 한동안 이제 훈련이 지켜지는 듯 했는데 네. 티타임으로 구두 브리핑 다 부활했고요. 그리고 감찰하게 했는데 감찰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수사 초기에 강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모 방송국 종편에 문서가 통째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그거는
그 해당 언론사에서 압수수색 다 끝나고 저희가 그냥 취재한 내용이었다고 근데 했는데 신기해요. 그 매체만 들어갔을 때 어떻게 화면이 그렇게 띄어져 근데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네. 검찰에서 그 방송사의 해명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피의사실 공표 안 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 이 규정에 따르면 일단 감찰하고 나서 그런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 과거사위에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300 몇 건 했는데 하나도 안 했다. 347건 했는데 하나도 기소 안 했다. 그 검찰 과거사위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공고를 했고요. 법무부에. 그리고 현행 공보규정 폐지하고 수사공보를 위한 법률을 만들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보대상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공익적 이익을 위해서 범죄로 제한해라. 그러니까 아예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공익과 관련된 건 어느 정도 허용하고 이제 정확하게 그걸 좀 해달라고 했고, 수사 공보에 대한 반론권 보장하라고 했고, 공보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이걸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를 받아서 박상기 장관 때 이 훈령을 개정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인터뷰 내용에도 잠깐 언급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개정안을 논란이 됐었죠. 조국 장관이 일종의 셀프 방어하기 위해서 어쨌든 조국 장관 가족이 피의자인 만큼 시기 문제라든지 뭐 셀프 방어를 하기 위해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이제 만든 거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 이제 일단 그건 오해고요. 이거는 박상기 전 장관이 이제 재임 중에 만들고 있었고, 이제 저희 인터뷰에도 나오는데 개정안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발표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마무리 못한 상태로 임기를 좀 마치게 돼서 안타깝다. 근데 이게 이제 국회 공청회에 붙여서 법무부안을 네. 붙여가지고 이제 여론을 수렴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제 묘하게 조국 장관 가족 수사랑 이제 맞물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월 18일 날 이제 조국 장관이 그 얘기를 했죠. 이게 당정 협의 때 그냥 우리 가족 수사 마무리된 이후로 이거를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 기소 전 피의자 소환 촬영 제한, 뭐 소환 일정 공개 제한, 실명 공개 금지, 피의 사실 공표 시 장관 감찰권 발동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고요. 이미 7월에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그 박 전 장관이 계속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마무리는 짓지 못했지만 본인이 기회 있을 때마다 심야 수사 문제, 그다음에 네. 포토라인 문제, 피의사실 공표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포토라인 문제만 해도 이게 한국에만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망신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서 있음, 뭐 기자들이 취재 편의를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도 이익인 게 일단 여기 서면 피의자가 서면 일단 기가 죽죠. 그리고 범죄자로 낙인 찍는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형사처벌 이외의 방식으로 이런 망신 주는 게 옳은 일이냐라고 이제 좀 질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임 중에는 왜 이런 피의사실 공표나 과잉 수사에 대해서 문제제기 안 했냐라고 이제 그런 걸 물었었는데 이게 뭐 자기가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른바 아까 또 잠깐 얘기했던 적폐 수사 중에도 이제 2차례 정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너무 과잉 수사다, 지나친 수사 사실이 공표되고 있다라고 해서 검찰에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 이제 KT 채용 비리 김성태 의원 네. 그때도 이거 좀 과하다. 피의 사실이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또 검찰에 그러니까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흘러나가는 건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피의자의 반론권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거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게 국민 알 권리도 사실상 침해한다는 거죠. 이게 피의사실 공표가 남용이 되면.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사실이라는 게 아직 확정된 건 그쵸.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정도 혐의점이 명확해지고 기소가 된 상태는 몰라도 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거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공표됐을 때는 이 인권이라든지 이런 데 심각한 침해 논란이 있는 거. 그건 뭐 비단 조국 장관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별개 문제.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적용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네. 어느 때 공간에 해야 되는 거고 뭐 KT 사건 때도 의견을 전달하셨었고 이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고재규 국장도 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뭔가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저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지금 검찰 중심의 보도 관행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규칙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언론계 안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인데 이제 제 경험상 들려드리면 검찰 수사와 소위 말하는 법정에서 다뤄지는 팩트량을 단순히 놓고 비교하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막 지금 기자들이 막 취재 하잖아요. 그렇죠. 검사들 뭐 수사관들 상대로 이때 드러나는 팩트는 전체 팩트를 100으로 놓으면 10%도 안 돼요. 사실상. 나머지 90%가 어디에서 다뤄지느냐? 법정에서 다뤄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전부 다 검찰 수사 단계의 취재 90%를 쏟아요. 그리고 기사도 쏟아내죠. 초반에 다. 법정에서는 10%도 안 다뤄요. 그래서 법정에서 뭐가 다뤄지는지를 잘 체크 안 하고 마지막 판결만 대충 보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무죄가 나도 이미 검찰 수사 단계의 90% 언론 보도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은 다 유죄로, 무죄가 나도 유죄로 받아들여요. 여전히. 낙인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특출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경험 때문에 시사인 같은 경우는 지면에 재판 중계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세훈 재판 지면 중계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매회 원세훈 재판 지면 중계, 거기서 정말 팩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재판도 저희가 지면 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재판도 마찬가지로 지면 중계하고 있고 지금 사법농단 재판도 계속 열전이라고 해서 지면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른 언론도 안 다루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걸 또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10%만 드러나는 이 팩트 단계에 언론이 집중돼 있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냐는 그 생각 때문에 저희는 이제 법정 취재 쪽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2009년도에 이런 검찰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겪으면서 언론사들이 고민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검찰 중심의 보도를 조금 바꾸면 안 되겠느냐.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역량 자체를 법원으로 옮겨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고민도 많이 했었고 내부에서 그 사고 비슷하게 해서 공고 낸 적도 있어요. 제가 특정 신문사를 거론하긴 그렇지만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도 검찰 관계자 입에 의존해서 혐의 내용을 중계방송하는 그간의 수사보도 관행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자성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혐의의 본질과 관계없는 피의자의 인격을 훼손하는 내용은 검찰 내부 공보 준칙에도 공개를 금하고 있는데 한겨레도 이런 기사를 거르지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경향신문도 마찬가지로 한번 반성했었는데요. 경향신문 같은 경우도 비슷한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수사의 본류와 무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점을 부각하거나 인격적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선전적 기사를 앞으로는 지양하겠다라고 본인들 스스로 사고에 내기도 했어요. 지면을 통해서. 나머지 언론사도 내부에서 리뷰를 했고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지금 이 조국 보도와 관련돼서 이 기준에 맞게 보도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특정 언론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언론사 마찬가지예요. 이와 관련돼서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조국 사태와 언론개혁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저는 좀 많이 공감했던 게 맥락을 보도하지 않고 단편적인 것만 계속 보도한다. 검찰발로. 이게 좀 저는 좀 뼈아프게 좀 자성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거죠. 딸이 몇 등급 받았다. 직인을 찍은 적 있다 없다. 이것만 계속 그냥 쏟아지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만 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가지고 있는 함의가 뭔지에 대한 또 보도는 없었거든요. 뭐 자랑이 아니라 저희 시사인 같은 경우 이번에는 진짜 아예 이런 보도 자체를 안 하고 저희 천관율 기자가 울타리 안과 밖이라는 걸로 해서 조국 대란과 관련돼서 한번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국면에서 보도를 안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 굉장히 뭐 독자들 항의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2009년의 경험을 겪으면서 한번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맥락을 짚어줄 수 있는 이 현상과 관련된 사람들이 분노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이 뭐 범법을 했든 안 했든 도덕적으로 분노한 지점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우리 식으로 한번 시각으로 한번 점검을 해줬었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지금 저는 또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밑에 이제 타사 주니어 기자들이 네. 아, 약간 꼰대 선배 이럴 수도 있는데 반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박근혜 보도할 때 박근혜 소위 말하면 탄핵할 때 왜 피의사실 공표했냐 시사이 뭐 자유롭지 않냐 근데 그런 측면도 있어요. 박근혜 특검법 같은 경우 보면은 특검법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특검법에는 명시돼 있어요. 물론 피의사실 외죠. 피의사실 외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거를 뭐 법무부에서 정한 대로 일괄적으로 금지할 거냐 아니면 공적인 인물, 공익과 관련돼서는 어느 선까지 정해야 될 건지 한 번쯤은 이번 기회에 저는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지만 한 번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자유로울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근데 어느 이제 언론도. 사실상 저 피의사실 공표라는 형법은 있는데 사문화는 돼 있고 하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과도하다는 건 누구나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럼 하나의 좀 공론을 통해서 한번 정할 거는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개별 어떤 독자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의 뉴스가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뜨게 되면 그 밑에 관련된 뉴스, 비슷한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단독이라고 하는 뉴스 기억 남은 네. 거 뭐예요? 지긴 찍었다 안 찍었다. 그러니까요. 누구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다 단독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이제 저희 그 집에 있는 고등학생 딸조차도 제일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부가 저렇게까지 불안한 거지. 네, 그런 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도 평가해야 되고 도덕성 보고 문제가 검증받는데 그 방식에 의해서 저는 사실 그 너무너무 어떤 면에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 혼자 그의 딸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자식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은 저 좀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죄로 판결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할 건데요? 무엇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건지 정말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저도 한마디로 더 정리하면 정말로 이게 빨대라는 용어는 검찰이 자기들 혐의를 벗어나게 해서 쓰는 용어라서 이거는 정말 약간 검찰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대가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 혐의자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명확하게 쓰면 안 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말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검찰 관계자가 한 명이라도 기소가 됐다면 어느 정도 또 정화가 됐을 거예요. 예, 지금 범행 주체와 수사 주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력이 소위 말하면 독점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할 때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고 뭔가 그 안에서 그 어떤 결과물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기대에 굉장히 못 미쳤던 거는 저는 거기서부터도 우리가 이제 좀 국민적인 어떤 배신감을 느낀 것 같아요.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는 조직은 고이고 썩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어떤 것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한 게 없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검찰이 또 얼마나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지는 이 뒷방송에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시사인 호혜편을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훨씬 더 한층 더 심도 있게 이 문제에 좀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보면 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불행한 일을 겪을 때는 어떤 통로나 채널이 없었는데 요즘 보면 이 언론도 스스로가 이제 좀 긴장해야 될 게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졌어요. 다양한 채널을 갖고 자본시장법 관련돼서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세요. 기자들보다 더 많으세요. 개별 언론, 개인 1인 방송을 통해서 스스로가 취재한 것들을 쏟아내는 거 보면 야 정말 언론도 그렇고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수사팀이 벌써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검찰 발표를 바로 반박하는 것들 보면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의 주체 그리고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역시 국민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촛불 민심이 지금 이제 많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이 권력을 행사하는 이 방식과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권력 위에 국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시사인의 호흡편 이제 벌써 숨가쁘게 달렸는데 마지막 편을 놓고 있습니다. 좀 숨고르게 하면서 우리 좀 오늘 아직도 할 얘기 많은데. 그러니까요. 할 거라고요. 네. 네. 점점 말만 하면 빨라지는 고진규 국장님. 저희는 날 셀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이걸 지금 자기로 팀장 막 취재하러 가야 되는데, 네, 그러네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만든 정부 있듯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독립언론, 참언론, 시사인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또 다양한 의견들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많은 내용들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지나간 일들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 이게 어떻게 이 퍼즐이 맞춰져야 하는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건지 이정표를 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구독은 그래서 필수라네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